자, 앞에서는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7대 원칙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협동조합의 역사와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서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관련된 영상을 조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네. 유럽에서 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였죠? 자본가라고 하는 집단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나 이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상당수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윤을 대규모로 창출을 해내는데, 그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적 생존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뭘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초기에 발전했던 이제 영국에서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들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유럽 지도거든요. 뭐, 유럽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저 학교 다니시면서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졸업할 때쯤 돼서 한번 배낭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이렇게 지도를 제가 갖다 놨는데, 미리 한번 이제 유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이죠. 여기 이제 서유럽인데, 사실은 이 서유럽이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여기 이제 스칸디나비아가 이 위쪽에 있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서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도 서유럽이죠.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이제 동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까지는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유럽을 지나면 이제 러시아, 예전에는 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러시아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터키 이쪽으로 이제 아시아 쭉 가면 이제 아시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키가 지금은 이제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유럽에서 터키를 놓고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에 받아줄 때 터키가 유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적인 특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유럽의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으로서 이 교차점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뭐였죠? 시장이 발전하고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소위 말하는 연대와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의 기본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첫 번째 사회적 경제 형태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영국에서 등장을 하게 됐고, 유럽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배낭여행을 가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뭐 한 나라만 가면 그 나라로 직접 가시면 되지만, 유럽을 배낭여행 한 달 정도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서유럽을 많이 가니까, 하나는 영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영국에서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은 빼고 독일에서 내려가지고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독일이 이제 뭐 교통편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동유럽과 서유럽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독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프랑스부터 해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지도를 쭉 보시고 내가 나중에 여행을 가면 어떤 루트로 가는 게 한 달을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은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걸 보면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자, 그럼 두 사람이 먼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샤를 프리에, 벌써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둘 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굉장히 돈이 많은 자산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아이디어는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 자산 계급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살고 불행하게 이제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내가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우리가 항상 오웬과 프리에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1840년대 영국. 당시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려들었죠. 특히 로치데일에는 수많은 면 공장이 들어섰고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심지어 6살 아이까지. 공장은 시끄럽고 위험하고 더러웠어요. 당시에는 먹을거리가 부족했는데 장사꾼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밀가루에 분필가루를 섞고 우유에 물을 타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죠. 게다가 당시에는 오직 부자들만이 투표할 권리가 있었어요. 부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로치데일의 몇몇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1844년 8월 11일 28명의 사람들이 가게를 열기로 결심을 하고 각각 1파운드를 모아오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렇게 돈을 모아 차린 가게가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이유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에게는 최대한 가장 순수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한다. 현금 거래만 한다. 외상은 안 한다. 수익은 각 조합원이 구매한 양에 따라 배당한다. 운영에는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경영은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선출한 이사회나 관리자가 한다. 수익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 교육에 투자한다. 사업 보고서, 재무 제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초기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처의 가게들이 그들을 경쟁자로 보고 경계했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맨체스터까지 12마일을 수레를 끌고 걸어갔어요. 거기서 버터, 설탕, 오트밀, 밀가루, 양초 등을 사서 수레에 담아왔어요. 이런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 1844년 12월 21일 아침 8시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가게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치데일이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판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사는 점점 잘 되었어요.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갔어요. 이를 통해 로치데일의 사람들은 빚을 갚고 저금을 했어요. 또한 당시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학교를 지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로치데일 조합원 사이에는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서로 도왔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했죠. 그 결과 협동조합 가게가 영국 전역에 퍼졌어요. 1991년까지 4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영국 전역에서 971개의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의 외국에서도 로치데일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어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 28명의 생각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꾸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노동자들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스스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적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일종의 판매 가게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 근데 그 임금으로 가게에 가서 생필품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본을 모아가지고 직접 생필품 가게를 운영을 하자. 이게 최초의 협동조합입니다. 아주 소박한 생각이죠. 그럼 여기서 뭘 파느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밀가루, 버터, 오트밀, 설탕, 양초입니다. 정말 기본 생필품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쌀이 없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을 만들 때 뭐죠? 밀가루, 버터, 설탕, 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빵 만드는 생필품. 그 다음에 빵을 만들 때 당시는 전기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니까 양초.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면 우리가 너네들한테는 돈을 정말 안 남기고 싸게 팔게, 노동자들한테. 자, 일반적인 가게는 뭐죠? 자기들이 돈을 남겨 먹어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윤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거기보다 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자, 조건이 있죠.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나라도 생협이니 뭐니 많은데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무슨 생협이나 유기농 가게 이 조합으로 협동조합 조합으로 돼 있는 데는 가입비를 보통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무슨 생협 환경 무슨 친환경 가게 이런 데 보면 조합원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내고 조합원 등록을 하면 조합원 가격표가 가게에 가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파는 가격과 조합원들에게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합원들한테 파는 가격은 많게는 30-40%, 적게는 1-20%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운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영 원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크게 이제 12개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9개만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적 운영인 겁니다. 자, 내가 먼저 이 가게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 첫 번째 가게 만든 최초의 출자자들이 주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지만 가입한 사람들은 우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게 민주적 운영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1인 1표다.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팔지를 결정할 때 조합원 모두가 동등하게 결정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개방적 조합원 제도.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출자금에 대해서 자본이자를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많이 내라. 하지만 이 출자금에서 이윤을 뽑아갈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 출자금에 따라서 잉여를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용 실적에 따라서 네가 우리 가게 많이 이용했으니까 일종의 소비자에게 잉여를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금 거래. 이건 뭐 그 당시에 외상을 하면 그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상품은 시장 가격으로 공급한다.
자,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싸게 더 이윤을 붙이지 않는다. 우리가 가져오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상품만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가능하면 좋은 물건, 오염되지 않은 밀가루, 뭐가 섞이지 않은 버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의 촉진인 겁니다. 교육은 뭐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이게 사회적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가 정치적, 종교적 중립. 자, 아까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할 때 우리나라의 이 농협이나 뭐 축협, 임협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 같은 경우에 특히 정치적인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여기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조합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원칙을 만들었는데, 자, 이 9가지, 이제 전체 12가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를 쭉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이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제시하고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이 이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치데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원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교양으로 듣는 거니까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외워서 쓸 일도 없잖아요. 자, 왜 이런 원칙을 제시했느냐?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장 첫 시간이라는 건 동영상 첫 번째 강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대와 호혜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구현할 거냐. 이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연대와 호혜라고 하는 2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뭐 또는 12가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7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연대와 호혜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에 적용할 거냐의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2개가 됐건 9개가 됐건 7개가 됐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치데일은 협동조합의 원형이자 이후에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움직이는 기본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초기 협동조합의 생각과 실천 사례들이 이제 주로 영국,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죠. 이제 독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이나 프랑스 협동조합은 결국은 시장에서의 상품 생산이나 유통,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Ihr bringt den Stein ins Rollen, den Fortschritt in Gang, das Kind auf die Welt und Butter bei die Fische. Ihr sagt, gibt's noch nicht? Höchste Zeit. Gibt's schon längst? Geht noch besser. Ihr habt das Große im Blick und packt's im Kleinen an. Ihr macht aus einer Ruine ein Zuhause, aus einer Region eine Heimat, aus einem Tal ein Valley und aus einem Hobby eine Karriere. Ihr sagt nicht. Ihr sagt. Wir schaffen das zusammen! Ihr fragt nach der Zukunft und antwortet mit Zuversicht. Ihr schaut nach vorn und wisst, morgen kann kommen. Wir machen den Weg frei. Volksbanken, Raiffeisenbanken. 요거예요, 요거.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자, 여기 뭐가 들어가죠? 라이파이젠은 이 사람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만든 협동조합인데 어떤 협동조합이냐? 신용협동조합이다. 자, 신용이라고 하는 건 뭐죠? 크레딧이죠. 크레딧은 빚이죠. 금융기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뭐냐면 영역이 금융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그만 도시의 이장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소위 말하는 소농민, 농민들이나 소상인들이
이 소농, 특히 이제 농민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신용도 없고 자본도 없고 농사 지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 종자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일반 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로 가게 되죠. 대부업체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법으로 지금은 이자율을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한 20-30% 이 정도 돼요. 그럼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를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이자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본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돈을 신용을 믿고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최초로 만들게 돼요. 요게 이제 그 라이프하이젠 하우스 요 지역에 있는 초기의 이제 그 사무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커다란 은행 중에 하나가 이 라이프하이젠 은행이에요. 그리고 이 라이프하이젠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독일의 그 폴크스방크라고 하는 기존의 은행하고 통합을 해서 라이프하이젠 폴크스방크 뱅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대 은행 중에 하나고 이 라이프하이젠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용협동조합, 신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협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대 은행이다. 근데 이게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처럼 아직은 우리나라는 초창기니까 소규모가 아니고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 집단화되어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오웬과 프리에이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확장되면서 유럽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건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다양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취약계층들이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뭐 동영상 같은 거를 조금 넣긴 했는데 어쨌든 요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이 협동조합이 여태까지 이제 개별 뭐 유통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뭐 이런 거나 또는 신용 협동조합 이런 거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갈게요. 자, 스페인으로 가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는 협동조합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협동조합이 단순히 하나의 영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도 하고 제조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몬드라곤은 지역 이름이에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협동조합만 가지고 거의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경제가 협동조합으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멀리 봐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무언가 사회적인 여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일정한 경제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커지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발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